하루를 마치고 나면 마음에 남아있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은 금세 사라지지만 가까운 사람의 말과 표정은 오래 머뭅니다. 아무렇지 않게 흘려보낸 한마디가 밤이 되면 다시 떠오르고 그 말의 의도를 혼자서 여러 번 되짚어보게 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장 크게 상처받는 순간은 모욕을 당했을 때가 아니라 기대가 조용히 어긋났을 때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은 방어를 풀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은 가까운 관계에서는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지도 않고 말 한마디를 여러 번 고르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은 열려 있고 그만큼 상처는 깊이 남습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두고 정은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사유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 위한 시간도 아닙니다. 다만 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가장 많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이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지를 정약용의 시선으로 천천히 바라보려 합니다. 혹시 오늘 이유 없이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그 무게가 어디서 왔는지 아직 알지 못하셨다면이 사유는 그 마음을 탓하지 않고 조용히 이해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바라볼 때 거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그는 사람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무방비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무방비해진다는 것은 솔직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상처를 피할 준비를 내려놓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낯선 이 앞에서는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도 생각을 고르고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사람 앞에서는 그 과정이 생략됩니다. 이해해 줄 것이라는 믿음,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가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 지점에서 마음의 균열이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이는 말이 적어야 오래 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말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였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은 쉽게 던져지고 그 말은 의도와 다르게 오래 남습니다. 농담처럼 한 말이 상대의 마음에 오래 남고 아무 뜻 없이 흘린 말이 관계의 결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이 상처받는 순간을 이렇게 관찰했습니다. 마음은 큰 사건에서 무너지기보다 사소한 어긋남에서 서서히 금이 간다는 것입니다. 기대했던 반응이 오지 않았을 때, 이해받고 싶었던 순간에 침묵이 돌아왔을 때 마음은 소리 없이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앉음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왜 가까운 사람의 말은 유독 오래 마음에 남습니까? 정약용은 잠시 생각한 뒤 차분히 답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귀로 듣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듣기 때문이다. 이 말에는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가까운 이의 말을 사실로 듣기보다 마음에 대한 평가로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 옳은지 그른지보다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먼저 와닿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말의 내용보다 말 뒤에 숨겨진 태도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반응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흔들림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을 스스로 다그치거나 외면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두고 약해서가 아니라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종종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 일에 이렇게 마음이 쓰일까? 왜 다른 사람에게는 괜찮은데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흔들릴까? 정약용은 그 질문을 바꾸어 보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 사람 앞에서 나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는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자리가 아니라 마음의 결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 결이 고운지 거친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먼저 드러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됩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데서 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를 끊기보다 마음이 다치는 지점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이 먼저라고 보았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언제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 채 관계만 정리하면 마음은 다른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은 슬픈 진실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관계 속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그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인간의 마음을 가장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정약용은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상처를 단순히 감정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상처의 근원을 기대에서 찾았습니다. 기대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더 조용히 마음에 쌓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는 자연스럽게 생기고 자연스럽게 생긴 기대는 종종 스스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가까운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길 바라고 알아주길 바라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채 주길 기대합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두고 기대는 요구보다 앞서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요구는 말로 꺼낼 수 있지만 기대는 마음속에서 먼저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대가 문제가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분노로 드러나지 않고 서운함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터져 나오지만 서운함은 마음 안에 머뭅니다. 그래서 관계는 겉으로 유지되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집니다. 제자와의 대화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정약용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는 말은 바라지 않으려 애썼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는 기대를 없애려는 태도 자체가 이미 기대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는 마음은 기대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기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은 자연스럽게 연결을 만들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기대의 유무가 아니라 기대를 어떻게 다루느냐였습니다. 그는 기대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거리두기가 아니라
자각을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아는 것이 먼저라는 뜻이었습니다. 기대를 자각하면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감정도 다르게 다룰 수 있습니다. 서운함이 왜 생겼는지 알게 되면 마음은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기대가 지나치게 커질 때 관계가 무너진다고 보았습니다. 기대가 상대를 향할수록 마음의 중심은 밖으로 이동합니다. 그때 사람은 상대의 말과 행동에 따라 마음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반대로 기대를 스스로 들여다보면 마음의 중심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에게 바라는 마음이 크면 마음은 늘 밖에서 헤맨다. 이 말은 관계를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주도권을 스스로에게 돌려놓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이 경계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기대는 자연스럽게 생기되 마음의 중심까지 내주지는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서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사람을 믿어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게 마음의 균형을 맡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이 사실을 냉정하게 보되 인간의 약함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간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일부로 이해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말로 재기 어렵습니다. 가까이 앉아 있어도 마음은 멀 수 있고 오래 떨어져 있어도 관계의 결은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숫자나 역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를 하나의 거리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가까워도 문제이고 너무 멀어도 문제가 되는 그 미묘한 간격 말입니다. 그는 사람과 어울리며 자주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사람과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자리에 서 있는가?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이 오가는 간격을 더 유심히 살폈습니다. 말이 빠르게 오가면 친밀해 보이지만 그 속에 무례가 섞여 있지는 않은지 살폈고 말이 뜸해지면 소원함을 걱정하기보다 그 침묵이 자연스러운지 먼저 생각했습니다. 정약용은 가까워지는 것을 미덕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나친 친밀함이 관계를 상하게 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분노하고 서로의 경계를 넘나들다 보면 어느 순간 말 한마디가 가볍게 던져지고 그 가벼움이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거리가 사라진 관계는 예를 잃기 쉽다고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는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일정한 선을 지키려 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질 때면 먼저 자리를 정리했고 지나치게 사적인 이야기가 오갈 때면 말을 돌렸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두고 차갑다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마음을 열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에 그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음을 여는 것과 마음을 쏟아붓는 것은 다릅니다. 그가 말한 적절한 거리는 냉담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가기 위한 배려에 가깝습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감정의 속도를 맞춰야 하고 서로의 숨 쉴 자리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면 온기가 사라집니다. 그는 그 사이 어딘가에 사람 사이가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약용은 또한 관계에서 익숙함을 경계했습니다. 익숙해지면 얘가 흐려지고 얘가 흐려지면 말이 거칠어지며 말이 거칠어지면 마음이 다치기 시작합니다.
그는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오히려 익숙해지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늘 처음 만나는 사람처럼 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처음의 조심스러움을 잃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아꼈습니다. 필요 없는 충고를 삼켰고 상대의 선택을 대신 판단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있어도 바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여러 번 던진 뒤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말은 많지 않았지만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관계에서 상처가 생기는 이유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악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나친 친밀함, 넘겨짚은 이해,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알 것이라 여기는 순간부터 사람은 듣지 않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관계는 이해가 깊어질수록 더 많이 묻고 더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인간관계란 끊임없이 거리를 조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오늘의 거리가 내일도 옳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따라 관계의 자리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를 고정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워질 때도 있었고 한 걸음 물러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을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숨쉬기 위한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태도는 사회 속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 그는 권력과도 거리를 두려 했고 사적인 친분으로 공적인 판단을 흐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서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계를 지키기 위해 원칙을 버리지 않았고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를 끊어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필요한 만큼의 거리만 유지했습니다. 정약용의 인간관계는 따뜻함보다 단정함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단정함은 차가움이 아니라 오래 남는 온기였습니다. 지나치게 기대지 않기에 무너지지 않았고 지나치게 밀어내지 않기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 사이가 오래 가려면 감정의 농도가 아니라 거리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낄 때 그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의 위치를 다시 살폈습니다. 너무 다가간 것은 아닌지, 너무 물러난 것은 아닌지, 관계의 문제를 관계 밖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관계 안에서 조용히 조정하려 했습니다. 그 조정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그의 관계는 쉽게 소모되지 않았습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에는 분명히 감각으로 남습니다. 정약용은 그 감각을 믿었습니다. 불편하면 한 걸음 물러섰고 차갑게 느껴지면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그 모든 움직임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관계를 소유하지 않았고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존중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말보다 기대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을 오래 지켜보며 그 시작이 대개 말다툼이나 오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짚어냈습니다. 기대는 말로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요구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기대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상대가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반복되면 어느새 이렇게 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바뀝니다. 기준이 생기면 비교가 시작되고 비교는 곧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정약용은 이 과정을 관계가 소모되는 가장 빠른 길로 보았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를 낮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관계를 가볍게 여기라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짐으로 만들지 말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기대가 높아질수록 마음은 상대의 행동 하나하나를 평가하게 되고 평가가 반복되면 관계는 편안함을 잃습니다. 그는 이런 상태를 두고 마음이 먼저 재판석에 앉는다고 표현했습니다. 정약용은 기대가 왜 위험한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기대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사정과 리듬을 지니고 있지만 기대는 그 리듬을 무시하고 자신의 속도에 맞추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는 부족해 보이고 관계는 불공평하다는 감각에 잠식됩니다. 그는 관계에서 서운함이 생길 때 그 서운함을 곧바로 상대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마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곰곰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서운함은 말해지지 않은 기대에서 비롯되어 있었습니다. 상대는 약속하지 않았고 설명하지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답을 정해 놓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정약용은 기대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그는 기대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기대가 생겼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마음은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기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하나의 감정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요구가 되기 전까지만 마음에 머물러야 한다. 기대가 요구로 바뀌는 순간 관계는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요구는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을 항상 안고 있고 그 가능성은 곧 실망과 분노로 이어집니다. 반면 기대를 기대로만 남겨두면 관계는 여전히 유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정약용은 사람을 대할 때 스스로 약속하지 않은 일까지 떠안지 않으려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행동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는 조용히 한 발 물러났습니다. 관계를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관계에서 무거워지는 순간을 매우 경계했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는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상하 관계 속에서 생기는 암묵적 기대, 직책이 만들어내는 역할의 강요, 친분이 낳는 특혜의 기대. 그는 이런 기대들이 관계를 쉽게 흐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칭찬에도 조심스러웠고 부탁에도 신중했습니다. 기대를 심어주는 말이 결국 관계를 묶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대가 적을수록 관계는 오래 간다고 믿었습니다. 기대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기대가 상대를 압박하지 않을 만큼 가벼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기대는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지만 무거운 기대는 관계를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정약용의 인간관계에서 인상적인 점은 그가 서운함을 크게 키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서운함이 생기면 그것을 마음속에서 오래 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대를 내려놓는 쪽을 택했습니다.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 자신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관계를 살리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관계가 늘 만족스러울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를 견디는 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불만도 줄어들고
불만이 줄어들면 관계는 숨쉴 공간을 되찾습니다. 그 공간에서 사람은 다시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정약용에게 인간관계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무게의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기대를 얹고 있는지, 얼마나 요구를 싣고 있는지, 그는 그 무게를 줄이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관계를 더 단정하게 만들고 더 오래가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거리입니다. 너무 멀면 마음이 닿지 않고 너무 가까우면 마음이 상처를 입습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을 친밀함이 아니라 거리의 감각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관계가 무너지는 많은 순간이 악의가 아니라 거리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가까워진다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무분별한 가까움을 경계했습니다. 마음을 나눈다는 이유로 모든 생각을 공유하고 모든 감정을 드러내며 모든 시간을 함께하려는 태도는 관계를 깊게 만들기보다 쉽게 지치게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가까움은 선택이어야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마다 견딜 수 있는 거리의 범위가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주 마주해야 안심하고 어떤 이는 일정한 간격이 있어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기준으로 관계를 밀어붙이면 그 순간부터 관계는 균열을 시작합니다. 그는 이를 두고 마음의 호흡을 맞추지 못한 상태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관계에서 숨쉴 공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침묵이 허락되지 않는 관계, 혼자 있는 시간이 존중되지 않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늘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없고 늘 같은 온도로 마음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리란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여백이며 그 여백이 있을 때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친밀함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어질 수 있고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신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관계를 확인하려는 행동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관계는 불안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불안은 가까움이 아니라 의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는 거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직이나 역할이 가까움을 강요할 때 그는 오히려 한 발 물러서는 태도를 택했습니다. 지나친 친분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적인 감정은 공적인 결정을 왜곡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정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관계의 선을 흐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약용은 관계에서 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이 선은 벽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경계가 있다는 것은 배제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가깝습니다. 그는 이 경계가 분명할수록 관계는 오히려 안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경계를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계가 침묵 속에서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침묵을 견디는 힘도 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여겼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려는 태도, 요구하지 않아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 이런 것들이 거리의 감각을 지켜줍니다. 그는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이유를 상대의 행동 하나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처는 거리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은 아닌가? 많은 경우 상처는 악의에서 오지 않고
과도한 기대와 과도한 접근에서 비롯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절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정약용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남겨둔다는 점입니다. 모든 것을 알아야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부분을 존중할 때 관계는 오래갑니다. 거리는 바로 그 존중의 형태입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한 발의 여유를 남겼습니다. 그 여유는 냉정함이 아니라 배려였습니다. 가까워질 수 있지만 다가가지 않는 선택,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절제, 이런 선택들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에게 인간관계의 성숙함은 거리에서 드러났습니다. 붙잡지 않아도 이어지고 확인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는 가까움보다 깊고 열정보다 오래갑니다. 그는 그 깊이가 거리를 통해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결국 남는 것은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오래 지켜보며 갈등의 대부분이 말의 부족이나 과잉에서가 아니라 태도의 흔들림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말은 순간을 채우지만 태도는 시간을 쌓습니다. 그는 말이 많은 관계보다 말이 적어도 흐트러지지 않는 관계를 신뢰했습니다. 말이 줄어든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말이 줄어들 때 태도는 더 선명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방식, 상대를 대하는 눈길, 필요 없는 말에서 물러나는 절제, 이런 것들이 관계의 결을 만듭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에서 진심이 항상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말로 증명하려 들수록 진심은 가벼워지고 행동으로 남겨둘수록 진심은 단단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종종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지금 이 말은 관계를 밝히는가 아니면 나를 가볍게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많은 말이 사라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알아보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지키는 기술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인정 욕구가 앞서면 태도가 흐려진다고 보았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과하게 맞추거나 자신의 기준을 낮추거나 마음에 없는 말을 덧붙이는 순간 관계는 이미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는 관계에서 자신을 잃지 않는 태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늘 같은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친절, 상황에 따라 바뀌는 원칙은 관계를 불안하게 만든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태도가 일정하면 관계는 예측 가능해지고 예측 가능성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약용은 호의와 원칙을 분리하려 했습니다. 호의는 따뜻할 수 있지만 원칙은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칙이 없는 호의는 결국 누군가를 서운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과하게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는 태도를 통해 이 둘의 균형을 지키려 했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질 때 그는 쉽게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태도를 점검했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기대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필요한 거리를 지켰는가? 말보다 행동이 앞서지는 않았는가? 이 점검은 상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관계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기려는 순간 태도는 공격적으로 변하고 관계는 경쟁의 장이 됩니다. 그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승리가 아니라 지속이라고 보았습니다. 지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언제나 단정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대할 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기억이 아니라 느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흐려져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는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의 끝에서도 태도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끝이 단정하면 관계는 상처로만 남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정약용에게 인간관계는 감정의 교환이 아니라 태도의 축적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 관계는 하루하루 쌓인 태도로 이루어집니다. 말이 줄어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흘러도 불편해지지 않는 관계는 모두 태도의 결과입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태도는 보이지 않지만 관계를 가장 오래 지탱하는 힘이라고. 그래서 그는 말보다 태도를 먼저 가다듬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늘 마음이 먼저 닿는 듯 보이지만 오래 지나고 나면 남는 것은 마음의 흔적이 아니라 태도의 기억입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특별한 기술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날마다 살피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태도가 관계를 살리고 또 지켜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관계가 어려워질수록 더 큰 결단을 내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끊거나 붙잡기보다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기대가 무거워지지는 않았는지, 거리가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말이 태도보다 앞서지는 않았는지, 이런 점검은 관계를 고치기보다 관계를 다치지 않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바라본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고 관계는 늘 어긋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 인정 위에서만 배려가 생기고 절제가 가능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관계는 오히려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증명하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심을 보여주려 애쓰지 않아도, 허심을 설명하지 않아도 태도가 일정하면 마음은 자연히 전달된다고 믿었습니다. 관계는 설득으로 유지되지 않고 반복되는 태도로 유지됩니다. 사회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도 그는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친분에 기대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원칙을 무겁게 들지 않는 태도. 이런 태도는 관계를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온도를 만들어줍니다. 정약용은 인간관계를 인생의 중심에 두지 않았지만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관계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되 삶 전체를 관계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흔들릴 때도 삶의 중심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관계는 사람을 드러내는 거울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를 비추는 공간입니다. 누군가와 잘 지내고 있는지보다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태도로 머무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 태도가 단정할수록 관계는 불필요한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다. 정약용의 인간관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용히 오래갑니다. 기대를 낮추고 거리를 지키며 태도를 다듬는 일, 이 세 가지를 반복하는 동안 관계는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크게 흔들리지 않지만 쉽게 끊어지지도 않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 사이에서 완벽한 평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태도를 지킬 수 있다면 관계는 언제든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다툼의 끝도 열정의 정점도 아니라 서로가 숨 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정약용이 남긴 인간관계의 사유는 우리에게 조용히 묻고 있습니다. 지금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태도로 머무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품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관계는 이미 한 걸음 깊어져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복 많이 받으세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